연약집안 총정리. 연약집안 계측. 자, 오늘부터 연약집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볼 거야. 먼저 연약집안이란 상부 구조물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집안으로 안정, 치마, 액성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집안을 말해. 연약집안의 판단 기준은 외적 기준, 즉 수치적인 기준으로 점성토의 경우 N치가 4 이하, 사질토의 경우 N치가 10 이하, 또 필댐의 경우에는 N치가 20 이하를 통상 연약집안이라고 판단을 해. 하지만 N치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할 수가 없거나 매립지, 유기질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반이 경과 후 치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집안도 연약집안으로 판단하지. 그럼 이제부터 연약집안 계측에 대해서 짚어보자. 먼저 연약집안 계측의 목적은 파괴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시공 중에 집안 안정에 대해서 체크하고 위험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공 공법을 개선하거나 시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공 지역에 혹시 모를 특이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 시 사용된 안밀 정수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검증하기 위해서야. 다음은 연약집안 계측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연약집안 계측은 전단 파괴 확인, 집안 치마 확인, 강도 증가 확인으로 목적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계 성토하중, 균열 및 융기, 집안의 수평 변이 등 전단 파괴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는 계측 항목에는 변이 말뚝, 지표 치마판, 지중 치마계, 경사계, 간극 수압계가 있고 또 최종 치마량, 안밀도 평가, 치마량 예측 등 집안 치마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는 계측 항목은 간극 수압계, 지중 치마계, 지하 수위계가 있으며 안밀에 따른 집안 강도 증가 확인이나 지지력을 확인하는 강도 증가 확인 목적으로는 표준관입 시험, 더치콘 시험 등을 수행한다고 기억해두자. 이 중 몇 가지 주요 계측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먼저 지표면 치마판은 전체 치마량을 파악하고 부등 치마량과 잔존 치마량을 파악하는 데 쓰이며 계측 결과에 따라 스테이션별 토공 물량을 산정하는 데 쓰여. 또 층별 치마계는 지표면 치마판보다 정밀하게 전체 치마량을 파악할 때 쓰이고 토층 분포가 다양할 시에는 각각의 층의 치마량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잔류 치마량을 예측할 때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어. 특히 프리로딩 시에 구조물의 공사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하지. 간극 수압계는 앞서 말한 치마 측정 자료와 연계해서 보다 정밀한 치마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지하 수위계는 간극 수압계로 측정된 간극 수압으로부터 정수압 측정치를 보정하기 위함이고 또 지중 수평 변이계는 측방 변이를 측정하여 전단 파괴 방지를 위한 시공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기억해보자. 마지막으로 연약집안의 각종 계측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을 띄워볼게. 시험에 계측 관련 문제가 나올 시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으면 큰 가점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이해를 바탕으로 잘 머릿속에 넣어보자. 프리로딩, 앞성토 공법, 진공 안밀 공법. 프리로딩은 점성토 안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연약집안 위에 미리 큰 하중을 제하여 안밀시키는 공법이고 앞성토는 토사의 측방에 초단 모양 성토를 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가해서 성토 집안의 활동 파괴를 막는 공법이며 진공 안밀은 지표면을 비닐 등으로 덮어서 진공 상태를 만든 후 대기압을 이용한 점토층 탈수를 통해 안밀을 촉진하는 공법이야. 그럼 각각의 공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먼저 프리로딩 공법의 목적은 치마의 조기 종결을 통한 잔류 치마 제거, 집안 강도 증진을 통한 전단 파괴 방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은 제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성토 재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사용 후 투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토장이 필요하다는 점이야. 프리로딩 공법의 시공 순서는 프리로딩 실시 및 정치, 치마량 관리, 제하중 제거, 구조물 축조 순으로 진행되고 프리로딩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은 성토 재료는 배수가 잘 되고 소요밀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선택해야 하고 제하중 치마, 하중의 크기와 속도, 집안 활동에 대한 안정성 등을 지속 체크해야 돼. 특히 체크를 통해 한계 성토고 내에서 급속 시공을 피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계 성토고란 성토 시 집안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말하고 이 성토고를 초과하면 집안의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돼. 또한 계획 시의 예측과 다를 시에는 설계 내용의 수정도 동반해야 함은 당연하겠지. 다음은 앞성토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성토 공법의 특징은 공법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설계 및 시공이 간단한 대신 넓은 용지와 충분한 성토 재료가 필요해서 용지 취득과 성토 재료의 수배 가능 여부가 관건인 공법이야. 공법 기대 효과는 성토 집안의 활동 파괴와 히빙 현상을 예방하고 산사태 시에는 응급 대책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주변 지역과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공사 중에는 공사용 도로로도 이용이 가능하기도 해. 앞성토의 시공은 앞성토의 높이는 성토 본체의 통상 3분의 1 정도 높이로 적용하고 앞성토의 길이는 성토 본체 높이의 2배 정도를 적용하며 앞성토의 규모는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해 구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
방식이지. 마지막으로 진공안밀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프리로딩은 앞서 설명했듯 한계 성토구를 초과하면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데, 진공안밀 공법은 이를 방지하는 공법으로 깊은 연약 지층의 탈수에 의한 강도 증진에 적합해. 진공안밀 공법의 장점은 깊은 심도까지 안밀 효과가 크고, 아까 말했듯 하중에 의한 전단 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배수 속도가 탈수 공법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서 이로 인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진공 상태의 지속이 중요해서 계측관리 도입이 필수적이고, 치마가 발생하면 배수가 불량해져서 안밀 효과가 저하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진공안밀 공법의 시공 순서는 점토층 상면에 샌드매트 시공, 버티컬 드레인 설치, 샌드매트에 가공성 석션 파이프를 설치하고 진공 펌프와 연결, 샌드매트 상부에 비닐 등 비밀성 막을 씌워서 진공 상태 유지, 진공 펌프 가동, 이란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자. 버티컬 드레인 공법. 버티컬 드레인 공법이란 연약한 점성토 집안에 투수성이 좋은 수직 배수제를 삽입해서 강국수를 수평 방향으로 탈수시켜서 안밀을 촉진하는 공법이야. 이 공법을 사용하면 간극비가 감소돼서 흙의 압축성이 감소되고 전단 강도가 증가하게 되지. 버티컬 드레인 공법의 종류에는 샌드 드레인 공법, 팩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파이버 드레인 공법이 있어. 버티컬 드레인 공법에서 배수 효과가 저하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먼저 스미어존 이펙트가 있어. 연직 배수제 삽입 시 연직 배수제 주변에 2D에서 3D 정도 영역이 교란되어서 배수제 주변 지역의 투수성이 감소해서 안밀이 지연되는 현상이야. 이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을 스미어존이라고 하지. 또 웰 레지스턴스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배수제의 투수 개수, 단면적, 길이, 점토층으로부터의 배출량과 관련이 되는 저항이야. 배수제의 연직 방향으로 받는 저항을 말하고, 쉽게 말해 여러가지 원인으로 배수제로의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버티컬 드레인 공법 중 주요한 공법 몇 가지만 소개해볼게. 먼저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집안에 샌드 파일을 시공해서 지중해 물을 배제시켜 안밀을 촉진하는 공법으로, 프리로딩 공법과 지하수위 저하 공법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점으로는 안밀 효과가 크고 단기간 약 2에서 3개월 내에 다짐이 가능하며 치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시공 시 주위 집안이 교란된다는 점과 샌드 파일 단면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는 케이싱은 항상 수직으로 관입해야 하고, 시공 시 각 위치마다 관입 깊이와 소요 모래량을 확인하여 샌드 파일 깊이 도달과 중간 지점 끊어짐을 방지해야겠어. 다음은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샌드 드레인 공법과 원리는 같고, 모래 대신 카드보드를 압입해서 안밀을 촉진시키는 방법이야. 이 공법의 장점은 카드보드 시공 시 주위 집안의 교란이 샌드 드레인에 비해 적다는 점이고, 시공 속도가 역시 빠르며 드레인제가 공장 제품이라 품질,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지. 단점으로는 장시간 사용하면 재료에 열화가 일어나서 배수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다음은 팩 드레인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샌드 파일이 절단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팩, 즉 포대에 모래를 채워서 드레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공법이야. 이 공법의 특징은 팩에 의해 파일이 절단되지 않고, 절단이 되지 않으니 큰 직경의 파일이 필요하지 않아서 모래 사용량이 적어서 경제적이지. 또 시공 속도가 빠르고 설계 직경이 확인이 되니까 시공 관리에 용이하겠지. 팩 드레인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은, 팩은 샌드맷 위로 0.5에서 1m 노출을 시켜야 하고, 케이싱을 수직 상태로 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EPS 공법과 배수 공법. 오늘은 연약 집안 계량 공법 중 EPS 공법과 배수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EPS 공법이란 대형 발포 폴리스틸렌 블록을 성토 재료와 뒤체험 재료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EPS 공법 사용 시 검토 항목으로는 토합 및 지지력, 안밀 치마, 또 발포 블럭의 부력에 대한 안정성,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 방법과 배수 시설이 있으니 참고를 해두자. 이 공법의 장점은 블록이 초경량으로 토합 저감 효과가 있고, 집안 치마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블록은 쉽게 빨리 쌓을 수 있으니 공기 단축 효과가 있고, 구조물 단면 저감 효과, 이에 따른 하중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어. 다만 단점도 있는데, 블록이 부력에 취약하고 내화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변형 저항성과 내 약품성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는 시공 전 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내화성이 약하니 화기도 당연히 엄금해야 하며, 가공 절단은 공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중에는 EPS 위로 차량이 주행하면 안 돼. 자, 다음은 배수공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배수공법은 연약 집안의 구조물 축조 시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서 건조 상태로 굴착 및 기초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야. 연약 집안의 배수공법이기도 하지만 앞서 강의했던 지하 수위 저감 공법과도
공법도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전에 강의했던 기초 공사 시 지하수위 저감 공법의 종류와 특징 영상을 링크로 걸어둘게. 해당 영상도 참고해보자. 배수공법은 집수통 배수공법, 맹암거 배수공법, 딥웰 공법, 웰포인트 공법, 진공 딥웰 공법 등의 공법이 있는데 각각의 공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볼게. 먼저 집수통 배수공법은 탑하기 한 구석에 깊은 집수통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고이게 한 후 수중 펌프로 배수를 하는 간단한 공법인데 설비가 간단하고 경비가 저렴하며 용수 상황에 따라 집수통의 수량 조절이 용이하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에 유리한 공법이야. 또 맹암거 배수공법은 유공관 암거를 자갈과 함께 지중해 매설해서 배수하는 방법인데 얕은 층의 지하수를 배지할 때 주로 사용되고 주 재료인 맹암거 재료 선정에 유의해야 하지. 그리고 딥웰 공법은 깊은 우물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깊은 우물을 파고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케이싱을 삽입해서 수중 펌프로 양수를 하는 방법이야. 장점으로 깊은 대수층의 양수가 가능하고 한 개소당 양수량이 많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웰포인트 공법과 비교하면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고가라는 점이 있지. 웰포인트 공법은 지중해 파이프를 1에서 2m 간격으로 받고 지하수를 진공 펌프로 흡입해서 지하수위를 저감시키는 공법인데 장점은 투수층이 비교적 낮은 사질 실트층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어. 반면 단점은 안밀 침하로 인한 주변 대지 및 도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지하수위에 과도한 저하로 주변 우물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진공 딥웰 공법은 딥웰 우물관 내의 기압을 진공 펌프로 진공 상태로 만든 후 수중 펌프로 지하수를 배수하는 방법인데 점송토 지반 계량에 많이 사용되고 필요 배수량이 아주 많은 경우 주로 사용되며 다만 웰포인트 공법에 비해 설치비가 고가라는 단점이 있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과 바이브로 컴포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과 바이브로 컴포저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공법이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기존의 느슨한 모래 지반을 사수와 진동으로 밀도를 크게 해서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계량 공법이고 바이브로 컴포저는 다진 모래 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점토 지반에 다져진 모래 기둥을 축조하여 지반을 조밀하게 계량하는 공법이야. 즉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사질토에 사용하는 공법이고 바이브로 컴포저는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만 주로 점토 지반에 적용하는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부터 알아보자. 이 공법은 모래 기둥이나 자갈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원지반의 지지력과 강성을 증대시키는 지반 계량 공법이야. 비교적 깊은 심도의 느슨한 지반에 효과적인 공법이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의 효과를 정리해보자면 지반의 입자 재배열로 상대 밀도 증진 효과가 있고 횡방향 지지력도 개선되며 지반 변형 개수도 2에서 5배로 증가하고 전단 마찰 저항각의 증진 효과가 있고 간극비 감소를 통해 지반의 투수성 및 액상화 감소 효과도 있지. 또한 이 공법의 특징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 단축에 효과적이며 지반 균일화 효과도 우수하지만 실트질이 30% 이상인 지반에는 부적합한 공법이라는 거 참고해두자. 시공 순서는 플롯을 선단의 워터젯의 사수와 플롯의 수평 진동으로 원지반에 관입시킨 후에 관입 과정에서 다짐으로 인한 표충부 지반 침하로 원추형 함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함물부를 채워야 하며 다짐을 실시하며 0.3m 정도씩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면 돼. 이때 플롯의 상하 운동을 반복하며 다져야 하고 지반 계량 후에는 정지 후 표층 다짐까지 하여 공정을 마무리해야 되겠지. 다음은 바이브로 컴포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시공법은 모래다짐 말뚝 공법의 대표적인 공법으로 지반에 모래다짐 말뚝을 조성해서 지반의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야. 공법의 효과는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다져진 모래말뚝과 함께 지반의 강도를 더하여 지반의 지지력이 향상되고 액상화 방지 및 구조물에 생기는 침하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또 점송토 지반에서는 모래말뚝으로 인한 복합 지반이 형성돼서 지지력이 향상되고 연약층이 치환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반의 전단 강도가 증가하게 되지. 그리고 이 공법의 특징은 기계의 소모, 소음 및 고장이 적고 자동 기록에 의해 시공 관리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소규모 공사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시공 순서는 케이싱을 지상에 설치하고 파이프 선단에 노즐을 설치한 후 진동기를 작동해서 파이프를 지중해 관입시키고 워터젯을 병행 분사한 뒤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케이싱 속에 일정량의 모래를 투입해. 그 뒤 케이싱을 소정의 높이만큼 들어올려 압축 공기로 케이싱 속의 모래를 땅 속에 투입하고 케이싱을 다시 박아 투입한 모래를 진동으로 다지지. 그 후 다시 케이싱을 들어올려서 모래를 투입하는데 5번과 6번의 작업을 되풀이해서 끝까지 올리면 한 개의 모래 말뚝 완성이야. 동다짐과 치환 공법.
동다짐 공법은 동안밀 공법 또는 중추 낙하 다짐 공법이라고도 하고, 크레인이나 타워 등에 달린 10에서 40톤가량의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서 지표면에 충격을 주므로 흡입자들이 재배열되고 간극 붕괴로 간국수를 배출시켜서 유효용력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집안 강도를 증진시키는 공법이야. 동다짐 공법의 장점은 우선 장비가 간단하고 시공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공사 진행 중에 다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질토 다짐뿐만이 아닌 폐기물 매립지까지 적용 가능하여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꽤 깊은 심도까지 지지력 증가 및 치마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반면 단점은 적용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 포화점토 등의 집안에는 효과가 적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 단점에 의거해서 이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은 진동, 소음, 토립자 비산에 유의해야 하고 인접 구조물 보호 및 토질에 따른 개량 효율을 감안하여 적용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공사 적용 범위가 넓어서 도로 성토를 위한 집안 개량, 공단, 공항과 같은 대규모 부지 개량, 해안 준설 매립지, 전석 및 사석 매립 집안, 쓰레기 매립장 등 여러가지 공사 부지에 두루 쓰이는 공법이기도 해. 다음은 치환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볼까? 치환 공법은 말 그대로 연약한 부위의 집안 흙을 양질의 토사로 바꾸는 공법이야. 치환 공법에는 굴착치환, 자중치환, 폭파치환, 동치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각각의 치환 공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굴착치환은 말 그대로 굴착 장비를 이용해서 연약층을 파내고 양질의 토사를 채워넣는 방법인데, 연약층의 두께가 얇아서 굴착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쓰이고, 파내고 채우는 확실한 방법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개량 효과도 확실하지만 굴착한 연약토의 처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또 자중치환은 연약지반 위에 성토 재하중을 이용해서 성토체 하부의 연약층을 미끌려서 밀어내는 공법인데, 그냥 성토체를 연약지반 위에 쌓으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며 공기가 빠른 특징이 있어. 또 폭파치환은 연약층에 폭약을 장전하고 성토 하중을 가한 뒤 폭파시키면 폭발력에 의해 연약층이 이완되고 그 틈을 타서 재하중이 하부로 작용해서 치환이 되는 공법이야. 작업이 단순하고 폭발에 의해 치환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폭약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근 구조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동치환은 미리 연약지반 위에 쇠석이나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포설한 후에 그 위로 크레인을 이용해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서 발생하는 큰 에너지로 포설 재료를 집안으로 관입시켜서 대직경의 쇠석 기둥을 지중해 형성하는 공법이야. 이 공법은 점성토 연약지반 상에 실시할 경우 치환 기둥의 깊이가 4.5m 정도가 한계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 모든 치환 공법에 공통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치환토 처리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과 치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운반거리도 감안해야 하며 지중해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고결공법. 고결공법이란 고결제를 흙입자 사이에 공극에 주입시켜서 흙의 화학적 고결작용으로 집안의 강도 증진, 압축성 억제 등을 촉진시키는 연약집안 개량 공법이야. 고결공법에는 집안 천공 후 주입제를 집안에 충전해서 투수성과 강도 특성을 개선하는 주입공법, 초고압수와 에어젯에 의해 집안을 절삭한 후에 주입제를 원집안과 혼합하거나 치환하는 고압 분사공법, 모으거나 특수 교반 장치를 이용해서 집안을 천공한 후에 원집안과 고결제를 교반하는 심층 혼합 처리 공법, 지중해 수분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집안의 강도와 차수성을 향상시키는 가설공법인 동결공법, 점토질 연약 집안을 보링한 후 그 속을 가열하여 그 주변의 흙을 탈수시켜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인 소결공법 등이 있어. 그럼 약액 주입 공법과 고결 공법의 차이가 뭐냐고? 고결 공법의 카테고리 중 주입 공법에 약액 주입 공법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각각의 공법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주입 공법의 목적은 차수와 집안 강도 증대이며, 주입제는 시멘트계 등의 현타객형과 물유리계, 고분자계 등의 용액형으로 구분돼.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현타객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리고 주입공의 간격은 주입 목적, 집안 조건, 주입제의 종류와 주입관의 형식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주입공의 간격은 0.6m에서 2.5m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입 공법은 다음 시간에 약액 주입 공법으로 따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할게. 고압 분사 공법은 아까 설명했듯 공기나 물의 힘으로 집안을 절삭하여 주입액을 초고속 분사함으로써 그 절삭 부분의 토사를 치환하거나 토사와 혼합하는 형식으로 고결시키는 공법이야. 이 공법의 특징은 확실한 집안 계량체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적용 대상 토질의 선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접 건물이나 지하 매설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가 있고, 경화제 밀도가 높아서 지중해 다소 유속이 있어도 유실되지 않으며, 장비가 소형이므로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다만 슬라임 발생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이 공법에 대해서도 다다음 시간에
Z그라우팅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상세히 다뤄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심층 혼합처리 공법은 고결제를 지방과 혼합해서 수화 반응, 포졸란 반응 등의 고결작용으로 원주형이나 직사각형의 말뚝체를 조성하여 연약층을 강화시키는 화학적 집안 계량 공법인데, 계량 효과가 큰 편이지만 공사비가 고가여서 인접 구조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이나 측방 변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공법의 특징은 통상의 시공 심도는 2m에서 34m 정도 범위인데, 로드를 연결하여 시공할 경우 최대 50m까지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강도 발현은 시공 후 7일 정도가 지나면 목표 강도의 60% 이상을 나타낸다고 해. 또한 이 공법의 실제 계량 효과는 지방과 계량제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시험 시공 후 설계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동결 공법은 지중 수분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가설 공법인데, 장점은 토질에 관계가 없고 동결된 흙의 강도가 크고 차수성이 높으며 시공 관리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단점으로 흙이 동결할 때 팽창 현상이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하수의 유속이 클 때는 시공이 곤란하며 공사비가 고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어. 기타 사항은 예전에 강의했던 집안 동결 공법 적용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강의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둘게. 마지막으로 보링을 뚫고 그 안을 가열해서 탈수로 집안을 계량하는 소결 공법은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는데, 밀폐식은 가스, 석유 등을 보링공 내에서 연소시켜 공벽을 가열하는 방법이고, 개방식은 외부에서 가열한 고온의 공기를 구멍 내에 배기관을 통해 불어넣어서 공벽을 가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참고해보자. 약액 주입 공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고결 공법의 한 종류인 약액 주입 공법에 대해서 다뤄보자. 약액 주입 공법은 집안 내에 주입관을 삽입하고 화학 약액을 지중으로 압송해서 흡입자 간의 공극을 충진함으로 집안을 고결시키는 공법이야. 집안의 불투소화와 강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이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고압 분사 공법도 약액 주입 공법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제는 다음 시간에 고압 분사 공법, 즉 Z그라우팅 공법으로 다시 다룰 거고, 오늘은 일반 약액 주입 공법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야. 일단 약액 주입 공법에 쓰이는 약액의 종류에는 현타객형 약액으로 아스팔트계, 벤토나이트계, 시멘트계 약액이 있고, 용액형 약액으로 물유리계, 크롬 니그린계, 아크릴 아미드계, 우레탄계, 요소계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자. 주입 형식에는 주입제가 흙의 간극을 채우는 공법으로 최적 변화가 없는 침투 그라우팅, 혼합물이 간극을 채우면서 주변에 있는 흙에 압축을 가해 집안의 변이가 일어나게끔 하는 변이 그라우팅, 주입제가 흙입자를 둘러싸는 캡슐 그라우팅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두면 좋겠어. 그럼 약액 주입 공법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불안정화한 물유리를 지중해 주입하는 공법인 레이블 워터글래스, 즉 LW 공법이 있어. 불안정 물유리를 이용해 집안 계량과 지하수 차수 효과를 도모하는 주입 공법이지. 이 공법의 장점은 차수 효과가 크고 집안 오염 우려가 적으며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단점으로는 침투성은 양호하지만 고결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토질에 따라 적용 제한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 이 공법을 사용할 때는 리칭이라고도 불리는 물유리의 용탈 현상을 주의해야 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물유리에 있는 실리카 성분이 빠져나가서 강도 저하, 투수 개수 증가 등 주입 효과의 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현상이야. 특히 약액 주입을 영구적인 목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용탈로 인한 내구성을 고려해야 되겠지. 이 현상의 대책으로는 용탈 현상을 감안해서 반응률이 큰 경화제를 사용하거나 약액 중 수분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배합 설계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어. 다음은 SGR 공법이라고도 불리는 복합 약액 주입 공법을 들 수 있는데, 지중해 이중관 로드를 삽입해서 주입제를 주입하는 저압 침투 주입 방법이야. 로켓 시스템 선단 장치를 적용해서 주입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SGR도 스페이스 그라우팅 로켓의 약제라고 해. 목적은 LW 공법과 마찬가지로 차수와 집안 보강이고, 이 공법의 장점은 급결 시 6에서 9초, 완결 시에는 80에서 90초의 시간이 소요되게 할 수 있어서 겔타임 조절이 용이해. 시공 실적이 많고 시공이 단순하며 장비가 소규모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집안을 교란시키지 않고 원집안 조건을 유지한 채 주입이 가능하지. 단점으로는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차수 효과가 불확실하고, 아까 LW 공법에서 얘기한 용탈 현상이 이 공법에도 나타나며 수압 파쇄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어. 여기서 수압 파쇄 현상이란 약액을 특정량 이상 압력을 가해서 주입할 시 수압에 의해 집안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이야. 약액은 집안을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약액을 쏘는 압력에 의해 집안이 즉각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지. 마지막으로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즉 CGS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슬럼프치가 50mm 이하의 저유동 콘크리트 몰타르를 고결제 형태로 지중해 주입해서 방사형으로 압력을 가하는 형식으로 주위의 토사를 사방으로 안밀해서 집안 보강 효과를 보는 방법이야. 주입공 자체도 고강도지만 주입공과 주입공 사이에 집안이 압축돼서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가 있지. CGS 공법의 특징은 주입제의 슬럼프치가 작으므로 주입제 이탈이 최소화되고 주변 집안을 압축시키므로 지지력이 확보되며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저진동, 저소음이며 공동을 충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수 효과와 집안 보강 효과를 양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Z 그라우팅 공법, 즉 고압 분사 공법은 초고압의 에어젯을 이용하여 집안을 절삭 후 주입액을 초고속 분사하므로 그 절삭 부분의 토사를 치환하거나 토사와 혼합하는 형식으로 주입액을 지중해 보내 고결시키는 공법이야. 이 공법의 목적은 차수, 지지말뚝, 기초집안의 지지력 증대 등을 꼽을 수 있지. 고압 분사 공법의 종류에는 CCP, JSP, SIG, RJP가 있는데 CCP는 경화제를 고압 분사해서 집안을 세굴한 뒤 세굴토와 경화제를 교반시켜 집안 계량체를 조성하는 공법이고 JSP는 경화제와 압축 공기를 함께 분사한다는 점에서 CCP와 다르며 SIG와 RJP는 먼저 공기와 물을 고압 분사해서 집안을 세굴시킨 뒤 이후 경화제를 충진해서 집안 계량체를 조성하는 공법이야. 또한 SIG와 RJP는 하단 노즐의 압력 차이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해. 해당 공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장점은 확실한 집안 계량체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시공의 확실성이 있고 적용 대상 토질 선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중해 인위적으로 만든 간극에 경화제를 충진시키기 때문에 인접 건물이나 지하 매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목적에 맞는 경화제 선정으로 목적에 맞는 계량 고결 강도를 얻을 수 있고 경화제 밀도가 높아서 지하수의 유속에 잘 유실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장비가 소형이므로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해. 다만 단점으로 모든 토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나 뻘층이나 매립지층에서는 효과가 크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고 슬라임이 발생하므로 그 슬라임 처리에 대한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지. 또한 이 공법들의 계량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확인 시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표준 관입 시험이나 공내 재하 시험 같은 현장 시험을 할 수도 있으며 지오 토모그라피 탐사나 다운홀 테스트 같은 물리 탐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감마선이나 중성자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그럼 해당 공법 중 JSP 공법과 RJP 공법에 대해 조금 상세히 알아볼까? 경화제와 압축 공기를 함께 고압 분사하는 JSP 공법에 적용 가능 집안은 안반을 제외한 전 집안에 적용 가능하지만 유기질층이나 지하수의 유동이 심한 지층만큼은 가급적 피해야 돼. 공법의 특징은 주입제로 주로 시멘트 밀크제를 사용하니까 약액에 의한 환경 오염이 적은 편이고 계획 범위까지 정확하게 집안 계량이 가능하며 지표면 윤기 현상도 없고 소음 진동이 거의 없어서 도심지 시공에 유리하고 집안 보강과 차수 효과도 뛰어나지. 집안 절삭 후 시멘트 밀크를 고압 분사 및 교반으로 계량체를 조성하는 RJP 공법의 적용 집안은 다른 주입 공법으로 집안 계량이 곤란한 세립토 집안 계량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보자. 공법의 특징은 토질이나 토층 구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소일 시멘트 파일을 형성할 수 있고 근접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밀착성이 높은 부착 계량을 할 수 있으며 경화제가 저렴하고 공해가 없는 시멘트계를 사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계량 고결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겠어. 안밀 치마 연약 집안 파트에서 안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다시 언급하자면 안밀이란 흙 속의 간극수가 집안 자체 자중 및 외력 작용으로 외부로 배출되면서 흙의 밀도가 증가되는 현상이야. 안밀 치마의 특징은 당연히 안밀은 간극비가 큰 점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점토의 안밀 치마는 투수성이 나빠서 장기적으로 치마가 일어나게 되며 안밀 치마량은 비교적 크며 소송 변형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또 흙의 총 치마량을 산정할 때는 탄성 치마량과 1차 안밀 치마량, 2차 안밀 치마량을 더해서 산정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차 안밀 치마와 2차 안밀 치마에 대해서 알아보자. 1차 안밀 치마는 아까 설명한 대로 흙에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 흙 속의 간극수가 유출됨에 따라 압축돼서 최적이 감소되는 현상이야. 1차 안밀의 특징은 재하중 초기에 나타나고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한다는 점과 배수 조건, 즉 배수거리에 따라 시간 의존성이 큰 특징도 있어. 배수거리가 길다고 하면 시간이 1차 안밀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안밀은 흙이 장기적으로 안밀이 가해지고 1차 안밀, 즉 간극수 배제가 된 후에 흙입자가 재배열되면서 발생하는 치마를 말해. 특징은 1차 안밀량에 비해 매우 작은 경향이 있고 또 1차 안밀에 비해 더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크리프 형태로 발생하며 유기질 함유량이 많을수록 연약 점성토층이 두꺼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2차 안밀은 흙의 고유 성질이나 응력 조건 등에 의해 치마량이 변화하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도 해. 그렇게 2차 안밀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통상 유지관리 단계에서 철도의 경우 자갈 도상의 조정으로 처리, 도로의 경우 포장 오버레이를 통해 대처한다는 전제로 설계 시 연약 집안의 안밀 치마는 1차 안밀 치마만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참고로 현장의 점토층 안밀 치마에서는 1차 안밀과 2차 안밀이 혼재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안밀 시험에서는 배수거리가 짧아서 빠른 시간 내에 1차 안밀이 종료되고 2차 안밀이 발생하는 반면 현장의 점토층은 배수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을 더 오래 두고 1차 안밀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안밀과 혼재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안밀 치마의 흐름을 도식화해서 보여줄게. 시험에 안밀 치마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린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야. 액상화. 액상화는 사질토에 순간 충격, 지진, 진동 등이 가해지면 과잉 간극 수압 증가로 유효응력이 0이 돼서 전단 저항을 상실하고 흙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야. 액상화 현상의 메커니즘은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이나 충격 같은 동하중을 받으면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단 변형을 일으켜서 간극 수압이 상승하게 되고 유효응력이 감소하며 상실하게 돼. 그렇게 유효응력이 상실되면 입자가 서로 떨어져서 물에 부유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액상화 상태지. 액상화의 문제점은 구조물에 부등치마를 야기시키고 집안의 이동이 발생하게 만들며 레놀이나 정화조 같은 가벼운 구조물은 부상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구조물이 파괴되기까지 하지. 그럼 액상화의 영양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먼저 입자가 조밀하게 가득 차 있을수록, 즉 밀도가 높을수록 액상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포화도가 낮아서 강국수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액상화가 어려우며 입도 분포가 균질한 세립토가 굵은 모래보다 액상화되기 쉽고 모래는 내부 마찰각을 가지기 때문에 구속 압력이 늘면, 즉 상부에 유효 상재압이 가해지면 액상화 저항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 배수 조건이 좋은 경우 강국수압 솟안에 유리해서 강국수압이 솟안되며 액상화 상태가 빠르게 종결되지. 그럼 이제 액상화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아까 말했듯 밀도가 높을수록 액상화가 어려우므로 다짐을 통해 흙의 밀도를 크게 해야 되겠지. 또 쇠석 말뚝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배수거리를 짧게 만들어 지진 시 과잉 간극 수압을 솟안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사질 집안 내에 시멘트 등의 안정 재료를 혼합해서 아예 고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딥 웰이나 웰 포인트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 아예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치환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액상화와 퀵샌드, 보일링 현상의 차이점을 정리한 표를 띄워볼게. 얼핏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자. 토목섬유. 토목섬유란 부지포와 같은 직물의 형태나 플라스틱 등 고분자 섬유 형태를 띠고 있는 합성섬유로 토공 및 기초 분야에서 배수제, 필터제, 분리제, 보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건설 재료야. 토목섬유의 요구 조건은 오랫동안 흙 속에 매설되어도 그 본래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강해야 하며 운반 및 시공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 신율 및 투습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해야 하지. 그래서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 PA, 즉 폴리아미드나 PP, 즉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이 재료들은 우리가 흔히 나일론이라고 부르는 의복 재료나 소풍 갈 때 우리가 갖고 가는 돗자리에도 쓰이는 저렴한 재료야. 그럼 토목섬유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형태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먼저 지오텍스타일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십자 형태로 교차된 섬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물의 전달성이 큰 배수 기능이 있고 흙의 유출을 막고 물만 통과시키는 필터의 기능도 하며 또 세립재료와 조립재료의 혼합을 막아주는 분리의 기능도 갖고 있지. 용도는 토목공사 시 집안 보강용으로 주로 쓰여. 또 지오그리드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긴 섬유인데 인장 강도가 있어서 토류 구조물의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도로나 제방 등을 보강하는 용도로 쓰이지. 지오 컴포짓은 이름처럼 2개 이상의 섬유로 이루어진 복합형 재료인데 건축자재 보강용으로 많이 쓰여. 그리고 지오 멤브레인은 이렇게 넓고 물을 투수시키지 않는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수 및 차단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저수지나 호수의 피복이나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하는 용도 등 다양하게 활용돼. 그 밖에 벌집 모양의 섬유 시트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도로나 집안을 보강하는 지오셀, 투수성이 있는 거대한 포대에 모래를 채워 넣어서 해안선이나 수중 제방의 침식 방지에 활용되는 지오 튜브, 또 사면 보호제로 사용되는 지오 웹 등의 재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토목섬유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당연히 품질이 확인된 재료에 한해서 사용해야겠고 각각의 재료의 특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겠으며 이런 제품들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재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부등치마 원인 및 대책. 부등치마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로 구조물의 치마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구조물 지점 간 치마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이야.
부등치마가 일어나면 구조물에 예기치 않은 인장, 압축 응력이 생겨서 변형을 유발한 후 균열까지 발생시키게 되는데, 공사 완료 후에 이렇게 부등치마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보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내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공 전 사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어. 참고로 부동치마, 부등치마라는 말이 가끔 혼재돼서 쓰이는데, 구조물 치마와 토질 치마로 차이를 두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먼저 기초 부등치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우선 내적 원인, 즉 집안의 원인으로 구조물이 얹히는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상이한 경우, 또 아예 종류가 다른 집안에 구조물을 걸쳐서 시공했을 경우, 또는 지하 매설물이나 캐비티, 즉 공동이 기초 하부에 존재했을 경우, 인근 집안의 부주의한 터파기로 인해 토사가 붕괴되었을 경우, 지하수위 변동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했을 경우를 들 수 있겠고, 외적 원인, 즉 구조물의 원인으로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복합 시공했을 경우, 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무리한 구조물의 증설로 인해 하중 불균형이 발생해도 부등치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어. 그럼 부등치마의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 집안 대책으로는 먼저 집안을 사전 조사를 해서 진해력, 투수성, 지하수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 그 후 연약집안이라고 판단되면 근본적으로 연약집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연약집안 개량을 하면 되겠지. 개량 방법은 앞서 강의한 치환, 배수, 다짐, 약액 주입 등의 공법을 참고하면 되겠어. 그리고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만약 이질 집안에 걸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복합 기초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서 복합 기초란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짓지 않은 기초를 말해. 기초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로 하되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기둥의 합력의 작용점을 기초의 중심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기초지. 그럼에도 복합 기초 자체에 부등치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잘 검토해야 되겠지. 그리고 항상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상부 구조물 자체를 경량화하거나 구조물의 평면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 또 마찰 말뚝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대책 중 하나라는 거 추가로 기억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